이번 시간에는 116페이지 근로소득의 정의, 근로소득의 범위, 그 다음에 비과세 근로소득 이런 순으로 정리를 해볼 텐데, 이 근로소득은 이제 실무수행에서 우리 TAT 2급 실무수행에서 나오는 게 다 근로소득 문제 세 문제가 나와요. 예. 부양가족 등록이라든가 또는 뭐가 나오죠? 예, 급여, 급여 계산, 그리고 연말정산. 그게 다 이 근로소득과 관련이 있는 내용이네요. 자, 그래서 근로소득 정의부터 한번 볼까요? 자, 근로소득은 고용계약 또는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비독립적으로 근로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급여를 말한다. 네, 우리가 독립적으로 근로용역을 제공하고 받게 되면은 사업소득이 되죠. 그러나 계약에 의하여 고용계약을 말하는 거죠. 고용계약. 고용계약에 의하여 비독립적으로 근로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급여는 우리가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근로소득으로 보는 범위는 어떤 것이 있는가? 굉장히 넓어요. 이 근로소득의 범위가 상당히 회사에서 받는 거의 모든 돈이 거의 다 근로소득에 포함이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기밀비, 판공비 쪽으로 받는 거 있죠. 이런 교재비라고도 하고요. 이렇게 받는 것은 이와 유사한 명목으로 받는 것들은 업무를 위해서 사용된 것인지 개인이 사용을 했는지는 개인적인 목적에 사용했는지는 분명하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회사의 경비가 아니라 개인에게 지급한 것으로 봐서 개인의 근로소득으로 과세가 됩니다. 두 번째, 종업원이 받는 공로금이나 위로금, 개업 축하금도 그렇고요. 학자금, 장학금, 종업원 자녀에 대한 장학금을 말합니다. 우리가 근로자 본인의 장학금에 대해서는 비과세되는 부분이 있어요. 하지만 자녀에 대한 장학금 또는 학자금 이런 것이 과세되는 근로소득 범위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종업원이 받는 공로금, 위로금, 개업 축하금, 학자금, 장학금 이것과 유사한 것들 모두 근로소득 범위에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근로수당, 가족수당, 전시수당, 물가수당, 출납수당, 직무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급식수당, 주택수당, 피복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주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 이게 약간 복잡한데 주택을 제공받았다. 네, 집을 받았다 이거예요. 아파트 이런 주택이죠. 뭐 단독주택도 마찬가지고. 하지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사택을 제공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자, 주택을 제공받았으면 원칙적으로 다 근로소득에 포함이 됩니다. 그 이익, 주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은 이익이라는 것은 그걸로 인해서 그 근로자에게 얻어진 이익을 말하는 거고요. 사택이라는 것은 주택하고는 좀 다르죠. 사택은 회사 명의로 되어 있는 그 주택인데 비과세 되는 것이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사택을 제공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즉 근로소득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이 말인데, 주주 또는 출자자가 아닌 임원이 사택을 받는 경우, 소액주주인 임원이 사택을 받는 경우도 제외고, 임원이 아닌 종업원이 사택을 받는 경우도 제외이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근로소득을 지급받는 사람이 사택을 제공받는 경우도 이것은 그 이익에 대해서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다 하는 겁니다. 맨 마지막에 있는 것은 공무원을 말하는 거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근로소득을 지급받는 사람이라면은 우리가 국가공무원이나 지방공무원인데 어떤
그 근무 요건 때문에 어떤 여건 때문에 사택을 제공받는다. 이거는 근로소득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6번째, 종업원이 주택의 구입 임차에 소요되는 자금을 절이나 무상으로, 여기 무상이라는 것은 무이자를 말하겠죠. 자금을 절이, 낮은 이자 또는 무이자로 대여받음으로써 얻는 이익, 이것도 근로소득으로 보는데 이것도 제외가 있어요. 중소기업의 종업원이 주택 구입 또는 임차 자금으로 대여받음으로써 얻은 이익은 소득으로 보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 종업원의 어떤 복지를 세법에서 조금 보완을 해주는 그런 차원에서 중소기업 종업원들의 주택 구입 또는 주택 임차 자금을 대여함으로써 발생한 이익은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고 세금 혜택을 주겠다는 것이고요. 대기업은 해당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7번째, 기술수당, 보건수당, 연구수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근로소득이고요. 시간의 근무수당, 통근수당, 개근수당, 특별공로금, 이런 성질의 급여도 근로소득이고요. 여비 명목으로 받는 연액 또는 월액, 여비 명목으로 받는데 연간 얼마씩 일정액을 받는 것을 연액이라고 하고요. 월 얼마 이렇게 일정액을 받는 것을 월액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급여로 본다 하는 얘기입니다. 벽지수당, 해외근무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근로소득에 해당이 되고요. 법인의 임원 또는 종업원이 당의 법인 또는 당의 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 선택권을 근무하는 기간 중에 행사함으로써 얻은 이익이다. 우리가 이제 그 급여를 대신해서 스톡옵션을 받는 그런 경영자들이 있습니다. 뭐 가끔 아마 신문 같은 데서 보면은 무슨 카카오톡의 무슨 대표이사가 새로 경영진이 자기는 급여를 안 받고 나중에 스톡옵션으로 받겠다, 이런 것들 우리가 들은 적이 있는데, 급여 없이 나중에 자기가 벌어들인 자기가 달성해 놓은 이익에 대해서 회사 주식으로 달라. 그러면 회사 가치를 높여놓으면 주식이 지금보다 많이 높아지겠죠. 그래서 거기에 따른 이익을 나는 급여로 대신하겠다.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스톡옵션이라고 하는 종류의 하나인데, 자, 주식 매수 선택권, 회사에 다니는 동안에 행사함으로써 이익이 발생했어요. 그러면 그거 급여 대신에 받는 거니까 근로소득으로 봐야 된다. 종업원 등 또는 대학교의 교직원이 받는 직무발명보상금도 근로소득에 포함이 되고요. 다만 연 500만 원 이하는 비과세에 해당이 됩니다. 비과세는 옆에 다음 표에 나와 있으니까 일단은 근로소득 범위를 다 챙겨보십니다. 다음 13번, 법인의 주주총회, 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따라 상여로 받는 소득, 상여금이니까 근로소득에 포함되어야죠. 14번,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되는 금액. 우리가 앞에서 배당소득에서 말이죠, 법인세법에 따라 배당으로 처분된 배당이라는 거, 배당으로 처분된 배당이라는 걸 제가 설명한 적이 있죠, 앞 시간에서. 자, 여기서는 법인세법에 따라서 상여로 처분했다 이거예요. 상여금으로 받다, 이런 얘기인데, 아까 만약에 제가 앞 시간에서 해외 출장비 1억 원에 대해서 2명은 주주가 참여했기 때문에 이것은 회사 업무상 출장이라고 보기 어렵다라고 본다면 그 2천만 원에 대해서는, 2명분에 대한 2천만 원에 대해서는 그 주주의 배당으로 보고 배당소득으로 과세를 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나머지 8명이 이제 회사 종업원인데, 이건 회사 업무적으로 출장을 갔다고 볼 수가 없는 내용이었다고 만약에 밝혀졌다면은 그것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8명이 직원이라 하지만 8명분에 대한 이 8천만 원이 회사의 여비교통비로 적격하지 않죠. 그런 경우라면. 그래서 회사 업무하고 무관하게 다녀온 것으로 나중에 밝혀졌다라고 한다면 이 8천만 원을 뭘로 처리해야 될까요? 회사 경비에서는 처리하지 못하고 그 8명의 상여금으로 근로소득으로 과세를 해야 되겠죠. 그 이야기입니다. 법인세법에 따라서 상여로 처분된다. 법인의 세무조정할 때 비용에서 나올 수 있는 거예요. 비용으로 처리하지, 비용 불산이 처분되는 것들에 대해서는 주주면은 배당, 종업원이나 임원들이면 상여금으로 처리합니다. 15번 퇴직함으로써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은 급여로 본다는 거죠. 그래서 근로소득에 해당이 된다. 우리가 퇴직을 할 때 보통 퇴직금을 받는 거잖아요. 그런데 퇴직금 플러스 알파를 주는 경우도 있죠. 그 플러스 알파가 뭐냐면은 퇴직금 말고 6개월치 아니면 1년치 급여를 주겠다. 그런 타협을 통해서 퇴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직 정년이 5년 이렇게 남았는데 5년 먼저 퇴직한다면 우리 회사는 퇴직금하고 플러스 1년치 급여를 그냥 주겠다. 네, 그랬을 때 그 플러스 1년치 급여는 뭐예요? 근로소득이잖아요. 그래서 퇴직금 외에 더 지급받는 것은 근로소득으로 과세가 된다. 퇴직소득은 분류과세지만 근로소득은 다른 소득과 합산해서 종합과세하기 때문에 이게 의미가 다르죠. 그러니까 그냥 퇴직소득으로 전부 과세하면 뭐가 다르느냐? 다른 점이 그겁니다. 퇴직소득은 분류과세, 근로소득은 종합과세. 자, 그러면 우리가 이 근로소득의 범위를 한 15가지 정도로 이 교재에서 정리를 해놨는데요. 그 오른쪽에 보면은 아주 많은 종류의 비과세 근로소득을 정리했어요. 자, 이게 다 비과세 근로소득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앞으로 이제 실무수행에서 근로소득과 관련된 실무수행을 하게 되는데 그때 아주 자주 나오는 비과세 항목이 있으니까 이제 그것은 이렇게 어떤 표시를 해놔가지고 이 항목은 자세하게 알아야 된다라는 것을 챙겨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선 순서대로 쭉 살펴볼게요. 일직비, 숙직비를 일숙직비라고 그러죠. 회사 지급 규정에 의해서 실비 변상 정도로 지급했다면 비과세입니다. 네. 그래서 일직비, 숙직비, 실비 변상적인 정도, 아침밥, 그 다음에 목욕탕값 등 뭐 해서 이렇게 지급했다라고 하면은 비과세. 두 번째, 식대는 이거 시험에 잘 나와요. 그래서 식대에 좀 표시를 해 놓으시고, 식대가 비과세인데 내용을 좀 정확히 알아놔야 돼요. 내용을 말이죠. 자, 그래서 내용에 보시면 월 20만 원 이내의 식대가 비과세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식대 보조금이라고 볼 수가 있죠. 뭐 식대나 식대 보조금 뭐 결국 같은 거지만 의미적으로 보면 식대 보조금이라는 의미가 더 낫습니다. 왜냐하면 20만 원 가지고 밥값이 다 되느냐 하는 건 생각해 볼 문제예요. 예. 그럼 요게 지금 23년도부터 20만 원이에요. 그러면 22년도까지는 10만 원이었거든요. 10만, 월 10만 원 이내로 비과세를 적용했어요. 그러면 10만 원이면 하루에 만약에 일반적인 근로자가 20일간 출근을 한다. 주 5일제로 근무를 한다. 그러면 점심을 20번을 먹어야 되겠네요. 그러면 한 끼에 5,000원 해야 이제 식대가 되는데 5,000원짜리 밥 찾기가 힘들죠. 그러면 20만 원이 됐으면 이제 하루에 10,000원 정도 식대 보조금이 되겠네요. 자, 현금으로 주었을 때 월 20만 원 이내가 비과세예요. 자, 그런데 괄호 속에 보시면 현물급식은 어떻게 되느냐 이거. 현물급식이라는 건 돈 대신에 직접
점심으로 주는 거예요. 점심으로. 점심에 뭐 메뉴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죠. 뭐 비빔밥도 주었다가 갈비탕도 주었다가 뭐 여러 가지 뭐 스테이크도 나올 수가 있고 그러겠죠. 자, 그런데 현물급식은요. 그 밥이 그러니까 그 밥값이 돈으로 따져서 20만 원이 되든 200만 원이 되든 그냥 전부 비과세라는 얘기입니다. 예, 현물로 줄 때는 전부 비과세. 다만 돈으로 보조금을 줄 때는 20만 원까지만 비과세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하나를 여러분이 더 알아야 되는데 뭐를 알아야 되면 식대에서 말입니다. 현물과 그러니까 현물이라는 건 식사입니다. 현물. 여기서 좀 현물 좀 이상한데 식사라고. 현물과 보조금, 식대 보조금을 모두 제공할 때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제공할 때는 식대 보조금은 과세, 현물은 비과세가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거 이렇게 다 주는 회사가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저는 뭐 이런 회사는 경험해 보진 못했는데 아마 대개 둘 중에 하나만 줍니다. 점심 식사를 제공하는 회사다 그러면 아마 식대 보조금이라고 이제 급여 지급할 때 안 줄 것 같아요. 안 줄 것 같고 점심 식사를 제공하지 않는 회사다 그러면은 복리후생 차원에서 식대 보조금 주는 회사가 꽤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두 개를 동시에 다 제공하는 경우는 없는데 시험에서는 문제를 만들려고 이걸 냅니다. 문제를 만들려고 식대 뭐 월 20만 원 지급해놓고 괄호 열고 단 중식을 제공하고 있음. 네,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은 판단을 월 그 식대 보조금을 과세로 판단해라 이거예요. 과세로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현물과 식대 보조금 모두 제공할 때는 식대 보조금은 과세고 현물은 그대로 비과세가 되는 것이다. 그거 식대 아주 잘 나옵니다. 시험에서. 그 다음에 4대 보험의 회사 부담금. 네, 우리가 4대 보험료 하면은 이제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연금, 네, 이런 것이 되는데, 요 세 가지는 이제 회사가 50%를 부담해주고 있죠. 네, 거기에 대해서 비과세입니다. 회사가 부담해준다 해서 그걸 급여로 보지는 않아요. 네, 비과세. 그 다음에 자가운전 보조금 요거 좀 표시해 놔야 되는데 이것도 식대만큼이나 자주 나와요. 예, 식대만큼이나 자주 나오는 항목입니다. 자가운전 보조금이란 무엇인가? 내용을 보시면 본인의 차량이나 본인 명의로 임차한 차량을 그러니까 렌트를 한 것을 임차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본인 명의로 임차한 차거나 아니면 본인 명의로 구입한 차를 회사 업무에 이용하고 실제 여비를 받는 대신에 이게 중요해요. 실제 여비를 받는 대신에 아까도 식대에서도 현물 급식을 받는 대신에 돈을 받는 거 그게 비과세라고 했어요. 20만 원까지. 마찬가지로 자가운전 보조금도 실제 여비는 안 받아야 돼요. 그거 받는 거 대신에 월 20만 원 이렇게 월정액으로 자가운전 보조금을 급여 지급 때 지급한다면 그게 비과세다 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출장을 갔다 왔다 라고 할 때마다 이 회사 종업원이 출장비를 청구해 가지고 실비를 다 받았어요. 그리고 또 급여 지급할 때 자가운전 보조금도 또 회사에서 나옵니다. 이럴 때는 이중으로 되는 거죠. 그건 과세예요. 그래서 실제 여비를 받지 않아야 돼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이 자가운전 보조금의 요 명목이 실비 보전용 자가운전 보조금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실비 보전, 실비 대신에 지급하는 거다. 예. 그런데 매달 얼마씩 차량을 운행했는지를 개인 차량인데 회사에서 이거 관리할 수가 없잖아요. 예. 오늘 출장 갔다 오는데 몇 킬로를 뛰었고 거기에 도로비가 얼마나 갔고 이런 것 등을 회사가 본인 차량, 개인 차량에 대해서 관리할 수가 없으니까 이런 것은 월정액으로 지급하더라도 실비 보전적이다. 즉 실제 여비를 지급하지 않으면서 자가운전 보조금을 지급한다 하는 그런 내용이라면 비과세 적용한다. 그래서 22년도까지는 식대는 월 10만원, 그 다음에 자가운전 보조금은 월 20만원 이렇게 차이가 있었는데요. 23년도부터 식대도 20만원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여비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까 자가운전 보조금 설명할 때 그 실제 여비를 말하는 거예요. 여비를 과세한다는 건 말이 안 되겠죠. 회사 비용으로 쓴 거니까. 여비는 비과세. 그 다음에 자녀 보육수당. 자녀 보육수당은 1자녀에 대해서 월 10만원. 자녀 보육수당. 자녀가 둘이 있더라도요. 그냥 자녀 보육수당은 한 명만 줍니다. 월 10만원. 내용을 보시면 근로자 또는 배우자의 자녀 출산 6세 이하 자녀 보육과 관련하여 받는 급여다. 과세기간 개시일 기준으로 판단을 하고요. 6세 이하 자녀가 1명이든 2명이든 월 10만원으로 비과세를 적용하고 있어요. 1인당 10만원 이건 아니에요. 월 10만원. 자녀보육수당에서는 뭐 이렇게 내용이 복잡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자녀보육수당이 그 공제 항목, 수당 항목에 만약에 자녀보육수당 나오면은요, 무조건 비과세 선택하시면 100% 맞을 거예요. 다만 한도가 월 10만원인데, 우리가 실무 수행에서 그 더존 스마트A의 연말정산 급여 계산 프로그램이 한도가 다 자동으로 체크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입력할 때 한도에 대한 건 걱정을 안 해도 되지만 이론 시험에 대비한다면 월 10만원. 자, 육아휴직 수당이라고 있죠. 육아휴직을 우리가 요즘에 육아휴직을 실제로 하는 회사가 점점점 많이 늘어난다고 그러는데요. 고용보험공단에서 지급을 하죠. 육아휴직 급여라고 해서 산전후 휴가급여, 공무원의 육아휴직 수당,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이런 것 등을 지급을 했는데 이 고용보험관리공단에서 우리 실업급여도 지급하는잖아요. 거기서 그러니까 실업급여하고 이제 성격상으로는 비슷합니다. 육아휴직 수당, 육아휴직 기간에만 지급을 하는데 급여의 100%를 주는 게 아니라 아마 일부, 정확하게 비율은 모르겠어요. 50%인지 60%인지. 그래서 육아휴직 동안에 급여를 지급하는데 거기에는 과세를 하지 않는다. 실업급여 과세하지 않습니다. 비과세고요. 그 다음에 비과세 학자금. 비과세 학자금 하면은 근로자 본인의 학자금이 거기에 해당될 수가 있어요. 요건이 이것도 있는데 요건에 충족한다면 근로자 본인의 학자금은 비과세입니다. 그 다음에 대학생들이 근로를 할 경우에 대학생이 받는 그 근로장학금이 있어요. 그 비과세고요. 연구활동비, 교직원하고 연구소에 있는 종사자만 월 20만원 이내로 비과세 적용받을 수 있는 연구활동비라는 수당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생산직 근로자의 야간 근로 수당, 요거 시험에 잘 나와요. 표시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생산직 근로자의 야간 근로 수당. 내용을 좀 알아놔야 되는데 생산직 근로자 하면은 공장, 광산,
등의 생산직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사무직은 야간 근로수당, 시간의 수당이 비과세가 현재는 하나도 없어요. 사무직은. 그래서 공장이나 광산 등에서 종사하는 생산직이고요. 조건이 까다로워가지고 해당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두 가지 조건이 있는데 하나의 조건은 월정급여가 210만원 이하. 월정급여라는 것은 매월 일정하게 받는 급여를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급여에 이제 수당 등록할 때 월정급여냐 월정급여 아니냐 이런 그 선택을 잘 해야 되는데 월정급여는 매월 일정하게 주는 급여가 월정급여예요. 그러니까 210만원 이하 굉장히 낮은 편이잖아요. 그래서 야간 근로수당에 대해서 비과세 적용받는 사람이 그렇게 많은 편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 조건, 엔드 조건이에요. 하나 이것도 맞아야 돼요. 직전 과세 기간. 그러니까 작년이죠. 직전 과세 기간 총 급여액이 3천만원 이하인 근로자. 그러니까 총 급여니까 비과세하고 분리과세되는 것이 있으면 그건 빼고 과세되는 급여가 3천만원 이하인 생산직 근로자니까 이 두 가지를 다 만족해야 돼요. 직전 연도 총 급여액이 3천만원 이하이고 단기에 월정 급여가 210만원 이하여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해당되면은 우리가 연간 240만원을 한도로 해서 야간 근로수당 비과세가 적용이 된다. 네. 요거는 이제 우리가 사원 등록할 때 생산직 근로자라고 한다면 비과세 여부를 선택하는 항목이 있거든요. 네, 그때 하게 되니까 이건 우리가 실습을 많이 하게 될 겁니다. 시험에 잘 나오고요. 그 다음에 직무발명보상금. 아까 직무발명보상금 앞에서 한번 나왔었죠. 500만원까지 비과세라고. 네. 500만원까지 비과세. 국외근로소득. 국외근로소득은 100만원 비과세와 300만원 비과세로 나누어지는데요. 이 선박, 그러니까 선원이죠. 선원과 건설 현장의 근로자는 월 300만원까지 국외근로소득에 대해서 비과세 적용하고요. 선원과 건설 현장 직원이 아닌 해외 근로자 월 100만원까지 비과세 적용합니다. 요거는 이제 우리가 수당 등록할 때 그 사람이 아니 사원 등록할 때 국외근로소득이 있는 자는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주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사원이 생산직인가 아니 건설 현장인가 아닌가를 보시고 판단해 주면 됩니다. 처우 개선비라고 해서 유치원 교사와 보육교사가 지급받는 국가나 지방단체로부터 받는 수당이 있습니다. 처우개선비, 비과세. 취재수당, 기자들이 월 20만원까지 기자들에게 지급하는 것만 비과세 적용하고요. 벽지수당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네. 섬 같은 데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에게 지급하는 벽지수당, 비과세. 이주수당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비과세 항목의 이주수당은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라서 이전하게 되는 공무원들이 노무현 정부 때 많이 이제 시작이 됐죠. 노무현 정부의 중요 정책 중에 하나가 국가균형발전법이다 해가지고 한국관광공사는 원주로 가고 또 무슨 공사는 지금 한전도 어디 다른 지방에 있죠. 이렇게 멀리 국가기관을 많이 이전을 시켰습니다. 그 지역에
인구라든가 경제적인 발전을 위해서. 그래서 그 법률에 의해서 이주하게 된 그런 공무원들에게 이주수당이라는 당근을 주었어요. 월 20만 원 이내로 비과세. 네, 주택구입 임차 지원비 중소기업 종업원의 경우에만 비과세 적용한다고 그랬죠. 중소기업 종업원에 대해서 그 이익에 대해서 비과세를 적용한다. 사택의 사용이익, 사택의 사용이익도 우리가 주주나 출자자를 뺀 나머지 임원이나 소액주주 또는 종업원이 사택을 제공받는 것은 비과세다. 이렇게 했습니다. 네, 그 정도. 이 정도로 비과세 근로소득이 종류는 굉장히 많습니다만은 나중에 이제 여러분에게 시험과 직접적으로 많이 관련되는 것들은 이제 식대, 자가운전보조금, 자녀보육수당, 생산직 근로자의 야간 근로수당 이런 범위를 자세히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 것이라는 게 있어요. 근로자가 지급받은 것인데 이거는 근로소득으로 안 본다 하는 게 뭐냐면 경조금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앞에서 여러 가지 수당은 있었습니다만은 경조금이라는 항목은 없었어요. 개업 축하금이 어떻게 보면 경조금하고 약간 비슷한데, 개업 축하금, 뭐 하여튼 경조금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경조금 하면 이제 대표적인 게 애경사잖아요. 본인 결혼, 부모 상, 뭐 할머니, 뭐 이런 직계 좀비 속의 애경사에 대해서 회사가 경조금 지급 규정에 따라서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는 우리가 근로소득이 아니다. 근로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 거, 경조금을 가리키는 것. 자, 그러면 근로소득 금액 어떻게 계산하느냐? 근로소득 금액은 총급여에서 근로소득 공제라는 필요경비를 빼준다 이런 얘기입니다. 총급여는 아까 그 바로 뒷페이지에서 나왔던 비과세 근로소득은 빠진 거예요. 과세 급여만을 우리가 총급여라고 합니다. 그러면 근로소득 공제는 일정하게 정해져 있어요. 근로자 개인별로 정해진 게 아니라 일정하게 정해져 있는데 어떻게 정해져 있나 보겠습니다. 우선 총급여액에 대한 설명. 총급여액이란 비과세 소득 금액을 제외한 해당 과세 기간에 발생한 근로소득의 합계액을 말하는 것이다. 비과세 제외한 게 총급여다 하는 거고요. 그러면 필요경비라고 하는 근로자들의 근로소득 공제는 어떻게 정해져 있느냐? 연간 총급여액이 500만 원 이하인 경우는 그 총급여액의 70%를 필요경비로 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총급여가 딱 500만 원인 사람은 350만 원을 필요경비로 빼주니까 총급여가 500만 원인 근로자의 근로소득 금액이 얼마인가요? 그러면 150만 원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답할 수 있겠죠. 70% 적용해서. 그래서 500만 원 이하는 70%. 그 다음에 그 위에부터는 1,500만 원 이하, 4,500만 원 이하, 1억 원 이하, 1억 원 초과로 나누어 가지고 초과된 금액에 대해서는 필요경비 요율이 조금씩 떨어져요. 40%, 15%, 5%, 2%. 그래서 임금이 높은 근로자들에 대한 경우에는 그 초과된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공제를 조금 작게 해주는 셈이에요. 그래서 낮은 급여에게는 높은 경비를 인정해가지고 소득 재분배 효과를 주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근로소득 공제의 최대 한도는 얼마냐? 2천만 원 한도로만 공제를 합니다. 이렇게 계산을 했는데 2천만 원이 넘었어요. 그러면 넘은 금액은 없는 걸로 보고 최대 2천만 원을 공제한다. 그러면 일반 근로자의 필요경비는 소득공제는 이렇게 계산하는데 그러면 일용 근로자는 어떻게 소득공제를 계산하느냐? 아주 간단합니다. 금액에 관계없이 총급여에 관계없이 1일 15만 원 이렇게 계산합니다. 1일 15만 원. 그러니까 일당이 100만 원인 사람도 1일 15만 원. 일당이 20만 원인 사람도 1일 15만 원. 이렇게
일용 근로자의 근로소득 공제는 그냥 하루 15만 원이다. 이렇게. 자, 여기까지 하고요. 그 6번에 근로소득 수입 시기라는 것부터 다음 시간에 이어서 우리 정리를 해봅시다. 수고 많이 했습니다. 네, 퇴실 잘 찍고 가셔야